남북은 오늘 적십자 회담을 열어 오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는 건 2015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청와대 재정개혁특위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지금보다 최대 38%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많으면 35만 명이 1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강요회의에서 밝혔습니다. They're destroying their engine site. They're blowing it up. They've already blown up one of their big test sites. In fact, it was actually 4 of their big test sites.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 때 북한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를 미국으로 보냈거나 보내는 과정에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평택항에 이어 부산항에서도 수천 마리의 붉은 불개미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여왕개미가 되기 직전에 공주개미와 부화가 안 된 알, 여러 개의 개미집이 발견돼 국내에 확산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부산의 수돗물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습니다. 몸에 해로울 수 있는 과불화 화합물이 나온 건데 끓이거나 정수기로 걸러도 없앨 수가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월드컵 어디서 보세요? 멕시코 레스토랑에서 하석조 감독과 함께하는 응원전이 곧 열립니다. 조금 전 판문점에서 끝난 적십자 회담에서 남북이 다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 일주일간 또 예전과 마찬가지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는 건 2015년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의 날짜가 잡히면서 남북 관계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예, 먼저 삼청동에 있는 남북회담본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 일단 합의 내용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남북은 8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상봉 장소는 기존대로 금강산 면회소이고 남측은 현지 점검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시설 점검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해왔던 것처럼 남북은 상봉 대상을 각각 100명씩으로 했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한 명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종 명단은 8월 4일에 교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각각 100명씩이라고 하면은 당초에는 이제 좀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2015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규모가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나왔는데 규모 자체는 예전과 비슷하군요. 그렇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등록된 이산가족 수는 13만 2,100여 명입니다. 이 중 절반 이하가 생존자이고 그마저도 대부분이 70세 이상입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고령화를 감안해 당초 상봉 규모를 늘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과거와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정례화나 고향 방문, 서신 교환 등의 의제는 일단은 합의문에 담기진 않았습니다. 남북은 향후 실무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날짜가 잡히면서 그렇다면은 앞으로 남북 관계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문에 담겨 있습니다. 적십자 회담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남측 억류 인원 석방이나 식당 종업원의 송환 요구 등과 맞물릴 경우 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습니다. 다만 일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고 또 다른 인도적 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면서 남북 관계는 일단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가 이미 시작됐다. 또 미국과 북한이 매우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도 했는데 이 북미 협상 결과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김영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요회의에서 이미 북한의 전면적 비핵화가 일어나고 있는 근거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을 들었습니다. They're destroying their engine site. They're blowing it up. They've already blown up one of their big test sites. 폭파된 대형 실험장은 실제로는 4곳이었다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풍계리갱도 3개를 폭파한 것을 뜻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이날 트럼프가 언급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인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뚜렷한 해체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미군 전사자 209의 유해를 오늘 돌려받았다고 했던 전날 발언에서 모호하게 한 발 물러났습니다. That they've already sent back or in the process of sending back the remains of our great heroes who died in North Korea, and that's already in the process of coming back.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미군 유해 송환팀이 북한에 들어가 송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행정부들이었으면 북한의 지도자와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며 자신의 행동으로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애정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갑자기 찾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북한에 간 줄 알았다면서 농담을 하며 웃었는데 빨리 비핵화 후속 회담을 시작하자고 북한에 보낸 메시지 아니냐는 그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자랑하며 폼페이오 장관을 한껏 치켜 세우더니 짐진 못 본 척하며 어디 갔냐고 찾습니다. Mike Pompeo has been fantastic. John Bolton working together with Mike has been fantastic. I don't even know where. There he is. 바로 옆에 앉은 폼페이오 장관이 또다시 북한에 간 줄 알았다며 한 농담입니다. Thought he might have gone back to North Korea. He spent so much time in North Korea. Surprised to see you here. 폼페이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북한의 폼페이오와 후속 회담을 조속히 진행하라는 촉구로도 읽힙니다. 실제 폼페이오는 지난 14일 다음 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주 방북을 시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방중과 미군 유해 송환 절차에 따른 방북 일정이 조율 중일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는 되도록 이른 시일 내 방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가 방북 시점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젯밤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방중 영상을 담은 기록 영화를 내보냈습니다. 김 위원장 부부가 팔짱을 낀 모습이나 평상복을 입은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 여러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지난 19일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환송을 받으며 전용기인 참매 1호에 오릅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릴 땐 이설주 여사가 김 위원장의 팔짱도 낍니다. 정상국가의 외교를 벤치마크한 듯한 모습입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영접을 낳았고 이곳에서 연회와 회담을 잇따라 열었습니다. 만찬 연회에선 북한 경제의 사령탑인 박홍주 내각 총리가 중국 리커창 총리 바로 곁에 앉았습니다. 조선중앙TV는 외국 정상인 시 주석에게 이례적으로 탁월한 수령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복원된 북중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형제적 인방에 탁월한 수령이시며 자신과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하고 위대한 동지이신 습군평 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시며 작별이 앞서 뜨겁게 두 손을 마주 잡으셨습니다. 두 정상은 1959년 김일성 주석이 심은 가문비 나무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TV는 또 김 위원장이 중국 농업과학원과 교통지휘센터 등을 시찰한 장면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민생 경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이곳에선 민소매 차림의 이 여사나 군복 대신 양복을 입은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베이징 북한 대사관을 찾은 김 위원장은 회의실에서 간부들과 대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땐 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조선중앙TV는 이런 장면들을 모아 어젯밤 10시부터 38분간 기록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걸로 보입니다. 또 두 정상은 남북러 삼각 경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내일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월드컵 경기를 관람한 뒤 오는 일요일 귀국합니다. 부동산 안전대책의 마지막 카드로 불리는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달여간의 논의 결과를 내놓은 건데 핵심은 9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느슨해진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방안이 채택이 된다면 많게는 35만 명이 1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먼저 이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은 모두 4가지입니다. 과세 표준을 끌어올리는 방안,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둘 다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대폭적인 세율 인하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80% 고정 등으로 인해서 공평과세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과세 표준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되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더 걷는 차등과세 방안입니다. 과세 표준을 연 5%포인트씩 올리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세율을 최대 0.5%포인트 올리자는 것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파리 대책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최대 38%가량 늘어납니다. 세금을 더 내는 납세자 수는 최대 34만 8천 명, 세수는 1조 3천억 원이 더 거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야당이 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도 예상됩니다. 과세 표준은 정부가 조정할 수 있지만 세율을 올리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개편과 함께 주택임대소득세 강화, 재산세 인상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특위가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전달하면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반영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되면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최대 38% 늘어난다는 게 재정개혁특위의 추산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서울 강남 같은 곳에 값비싼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담은 100여만 원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다소 엇갈립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는 과세 표준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시가 10억에서 30억 원 사이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까지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경우 현재 종부세 납부액은 538만 원입니다. 세율을 올리지 않고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과세 표준만 90%로 올리면 종부세는 605만 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서 세율까지 올리면 종부세는 원래보다 130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안을 적용하면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지금보다 수백만 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실시된 데 이어 보유세까지 인상될 경우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주택의 거래는 더욱 위축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고가 1주택자까지 종부세율을 인상한다면 시장은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관망세가 더 짙어지는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망세가 길어지면서 자녀의 집을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보유세 인상이 이미 예견됐던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 번에 수억 원씩 오르는 집값에 비하면 세 부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붉은 불개미가 심상치 않습니다. 평소
평택항에서 나오더니 어제와 그제는 부산항에서 수천 마리가 또 발견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이겁니다. 개미집이 여러 개고 부화하지 않은 아래 공주개미도 보입니다. 1차 번식은 성공했고 2차로 증식해 곧 퍼져나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여왕개미가 되기 직전에 공주개미는 수개미와 결혼 비행을 할 때 최대 5km씩 날기 때문에 확산은 시간 문제입니다. 독성이 있고 번식력도 엄청나다 하니 더 걱정스럽습니다. 구석창 기자입니다. 채집통 안에 젓갈색 개미들이 기어다닙니다. 일반 개미와 비슷한 생김새지만 독성이 훨씬 강한 붉은 불개미입니다. 어제까지 연이틀 부산항에서만 3,000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 바닥에 시멘트 균열 부위를 이렇게 1m 넘는 깊이로 파놓은 흔적도 보이는데요. 여기 폭 40m 지점에서 개미집 11개가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일개미였고 여왕개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 150개와 함께 이동 번식이 가능한 공주개미 11마리가 처음으로 관찰됐습니다. 공주개미가 생식과 번식을 위한 결혼 비행까지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알을 낳고 대량 번식하는 단계 직전까지 간 셈입니다.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건 지난해 9월 이후 벌써 5번째지만 유입 경로가 밝혀진 건 2건밖에 없습니다. 심상찮은 출현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평택항과 부산항의 경우 발견 지점 주변 컨테이너 이동을 제한하고 배후 지역 조사 범위를 2km에서 5km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미가 붙어 들어올 수 있는 코코넛 껍질과 나왕 각재 등 32개 품목은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일일이 열어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부산항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는 우리나라에서 대량 번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실제 그렇다면 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수정 기자, 부산항에서 발견된 게 심각해 보이는 이유가 개체수 때문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평택에서 발견된 개체수가 720마리 정도고요. 네. 이번에 부산에서 발견된 개미가 3,000마리 정도로 약 4배가 넘습니다. 네. 하지만 그보다 심각한 게 알과 공주개미 그리고 11개나 되는 개미집이 발견된 점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왕개미는 한 번의 교미로 수년 동안 알을 낳을 수 있는데요.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일개미부터 낳고 수개미와 공주개미를 낳습니다. 네. 일개미를 가장 먼저 낳는 것은 번식을 뒷받침해줄 군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적당한 개체 수와 먹이가 확보되면 수개미와 공주개미를 차례로 낳게 됩니다. 공주개미와 개미집이 발견됐다는 것은 여왕개미가 이미 한 차례 번식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야생의 사례에서는 일개미가 7천여 마리 이상 있어야 여왕개미가 공주개미를 낳기 시작하는데 부산에선 일개미 3,000마리 정도의 공주개미가 나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부산의 따뜻한 날씨, 또 항만 근처의 음식물 쓰레기 등이 붉은 불개미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왕개미 직전에 공주개미가 또다시 번식했을 가능성이 우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지상에서 교미를 준비하고 있는 붉은 불개미의 모습입니다. 네. 붉은 것이 공주개미고요, 검정색이 수개미입니다. 붉은 불개미는 교미할 때 땅이 아니라 공중에서 하는데요. 바로 결혼 비행이라는 겁니다. 네. 네, 땅에서 약 200m 정도까지 솟아 올라가서 교미를 하고 교미 후에는 다시 지상으로 떨어져서 새로운 군락을 만드는 겁니다. 네. 대부분 솟아오른 곳 주위로 떨어지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람이 부는 것에 따라서 수 킬로미터 정도까지는 날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 킬로미터까지 날아갈 수 있다. 그럼 이 바람을 따라서 도심으로 이미 확산됐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네, 개미가 발견된 부산항 허치슨 터미널 북쪽으로는 부산 시가지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공주개미가 결혼 비행에 성공했다면 부산항 바깥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검역당국은 이 공주개미가 결혼 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발견된 공주개미 11마리 중에 9마리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네. 나머지 2마리도 교미 후에 정자를 보관하는 저장랑이 비어 있었습니다. 네. 또 수개미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결혼 비행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검역당국은 부두 인근 2km 내 풀숲 등에 예찰 트랩 50개를 설치했고 유관 검사 범위도 반경 5km로 확대했습니다. 네, 결혼 비행에 실패를 했다고 해도 워낙에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우려는 되는군요.
이수정 기자였습니다. 네,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울산 포항고속도로 터널을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터널 안이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여 차 20여 대가 갇혔고 연기를 마신 3명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배승준 기자입니다. 터널 안이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소방대원은 손전등을 켠 채로 불을 겁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울산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면 범서이 터널 3분의 2 지점에서 사료를 싣고 달리던 8톤급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 20대가 터널 안에 갇혔고 25명이 구조됐습니다. 시민자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이제 안에 사람 몇 명 갇혀있다 이래. 이 중 3명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터널은 길이 600m로 안전등급은 방제 3급입니다. 방제 2급부터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환기시설이 이곳에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차에서 불이 나자 터널 안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이 터널 같은 경우는 짧기 때문에 그 지사에서 운영하는 그 팬 차량이 있어요. 3시간 동안 연기를 빼내느라 교통도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타이어가 터지면서 불이 났다는 화물차 운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대구의 수돗물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습니다.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건데 물을 끓이거나 정수기로 걸러도 없앨 수 없는 물질입니다. 부산에서도 같은 물질이 나왔습니다. 윤재열 기자입니다. 구미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해 낙동강으로 흘려보내는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지난 5월 이곳에서 방류하는 물에서 과부라 핵산 술폰산이라는 물질이 리터당 최고 6.8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 물은 그대로 대구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대구 정수장에서 한 번 정수한 물을 살펴봤더니 최고 0.126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습니다. 호주에서 정한 먹는 물 기준인 0.07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낙동강 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의 수돗물에서도 0.11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과부라 핵산 술폰산은 혈액을 잘 굳지 않게 만들고 갑상선 호르몬을 변화시키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주로 조리기구나 마루 광택제 등 표면을 보호하는 물질에 씁니다. 끓여도 정수를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물질이 흘러나온 곳은 구미에 있는 전제업체 3곳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를 찾아가 조치를 했고 이후론 수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마트마다 생수가 동이 났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또 애들은 더더군다나 걱정이지요. 물을 맨날 사다가 먹을 수도 없는 일이고. 환경부는 과부라 화합물을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해 법정 관리 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전남 강진에서 여고생이 실종된 지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경찰은 물론 주민들까지 수색에 나섰지만 아무런 흔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장기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경찰 기동 대원들이 산길을 따라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논둑은 물론 마을 빈집, 저수지까지 구석구석 뒤집니다. 지난 16일부터 행방이 묘연한 여고생 이 모양을 경찰과 소방대원, 주민 등 900여 명이 찾아 나선 겁니다. 이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야산과 인근 저수지를 중심으로 수색 지점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주기로 했던 51살 김모 씨의 추가 행적이 발견된 집 근처 저수지도 수색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양 실종의 열쇠를 쥔 김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실종 사건의 경우 일주일이 지나면 찾을 확률이 크게 떨어져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수색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든 건데 내 옆에 있어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교차 수색을 해요. 이양은 지난 16일 오후 2시쯤 홀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이후 어떤 흔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4월 초부터 본인 소유의 축사와 주택 등을 처분하려 했던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지인을 살해하고 훼손한 뒤 야산에 묻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뒤 남성은 여장을 하곤 피해자 계좌에서 수백만 원을 빼내다 걸렸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은 사람이 은행에 들어섭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은 뒤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걸어갑니다. 이 사람은 여성이 아닌 48살 남성 박모 씨였습니다. 하루 전 서울 상계동 자신의 집에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여장 차림을 하고 피해자 계좌에서 800여만 원을 빼낸 겁니다. 피해자의 아내는 남편이 사흘 동안 귀가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은행 CCTV 등을 확인해 범인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산에 안매장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가 200만 원을 줄 테니 애인을 넘기라고 해 화가 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더웠고 경상도와 강원도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까지 더울 것 같습니다. 오여정 기자입니다. 따가운 뙤약볕에 옥수수 이파리가 바짝 말랐습니다. 바삐 돌아가는 선풍기가 무색할 만큼 소들은 축 늘어졌습니다. 농민들은 애써 키운 농작물이 말라 죽진 않는지 확인하고 비닐하우스 지붕에도 부지런히 물을 뿌립니다. 11시가 되면은 아주 그땐 덩어리가 따끈따끈해 아주요. 또 이렇게 해를 지고 오면 아주 따끈따끈해요. 오늘 낮 강원도 춘천은 33.8도까지 올랐고 의성은 34.1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32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기상청 자동기상 관측 시스템에서는 경기도 광주가 35.7도, 강원도 원주는 34.8도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습도가 높지 않아 그늘에선 그런대로 견딜만 하지만 기온만으론 한여름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전남과 충북 지역으로도 확대됩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모레까지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바탕 폭염이 지난 뒤 다음 주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현재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무는 장마전선은 25일부터 북상하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엔 제주, 화요일과 수요일엔 중부지방에도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어제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오늘도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안 발표 직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당혹스러워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내겠다는 내용입니다. 수사 종결권과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조정안에 대해 내부에서 여러 말이 나오자 이 같은 메일을 보낸 겁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총장의 당부까지 있는 만큼 조직적 반발 기류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내부에선 상당한 권한을 가져온 듯 싶지만 수사 과정에서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검찰이 개입할 명분만 줬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놔 되레 경찰 길들이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파견검사 13명의 명단을 대부분 확정했습니다. 오늘 추가로 10명이 합류했는데 첨단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입니다. 수사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특별검사팀에 새로 합류한 10명의 파견검사 중 최선임자는 장성훈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 2부장입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 소속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 등 혐의를 수사한 바 있습니다. 장 검사를 비롯해 파견검사 다수가 첨단범죄 수사 경험이 있다는 게 특검팀 설명입니다. 자동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이라는 사건 특성상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수사 기법에 능한 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로써 특검팀 파견검사는 앞서 합류한 방봉혁 수사팀장까지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오늘부터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로 나가 경찰과 검찰에서 받은 5만 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2명을 추가로 받아 인선을 마무리하고 오는 27일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지방선거 참패로 최대의 위기를 맞은 자유한국당이 중앙당사도 여의도 밖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이 대통령 2명을 배출한 곳이지만 한 달에 1억 원 가까운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당선. 5년 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당선. 이곳 여의도 국회 앞 한양빌딩에서 자유한국당은 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은 한때 정치권에서 명당으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당으로서도 2007년부터 이곳에서 보낸 10년 남짓이 최전성기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다음 달 여의도 당사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당이 계약을 마친 새 당사 건물은 다리 건너 영등포동에 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국회 앞 빌딩을 대출을 끼고 산 뒤 임대를 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해보려 했지만 끝내 여의도를 떠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새 당사는 2개 층만 쓰기로 했는데 현재 당사 규모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월 임대료도 현재 1억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불법 대선 자금 수수가 드러나자 여의도 당사를 판 뒤 천막 당사를 거쳐 한동안 여의도 밖 염창동에 머물렀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주한미군이 73년 만에 용산을 공식적으로 떠납니다. 오는 29일 주한미군 사령부를 포함한 용산의 미군 시설이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신청사로 옮깁니다. 더디고 논란도 많았던 용산 미군 기지 이전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용산에 미군이 들어선 건 1945년부터입니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일본군이 주둔하던 자리를 미국 병력이 차지한 겁니다. 하지만 미군 기지를 옮기라는 요구는 계속돼 왔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미군 부대가 있는 것에 실용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1987년 대선 공약으로 용산 기지 이전이 본격화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진행은 더뎠습니다. 한미 양측의 거듭된 협의 끝에 결국 2007년 11월 평택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평택에 자리 잡은 캠프 험프리스는 약 1,500만 제곱미터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5배입니다. 해외 단일 기지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한미가 약 12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513개 동의 건물이 들어섰고 주한미군과 가족, 군무원 등 약 4만 명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캠프 험프리스라는 이름은 1962년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주한미군 험프리스 준이의 이름에서 땄습니다. 지난해 7월 미 8군 사령부가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한 데 이어 오는 29일 주한미군 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스의 신청사에 들어섭니다. 용산에 남아있는 유엔군 사령부도 연말까지 평택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미군 기지터에 생태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지터 환경오염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았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포스코가 오늘 차기 회장 후보군 5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깜깜이 선발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결국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공개된 후보를 보니 모두 포스코 출신이긴 했지만 전임 회장의 측근이 많아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포스코가 공개한 차기 회장 후보 5명은 모두 포스코 출신입니다. 현직 사장 2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인환 철강 1 부문장과 장인화 철강 2 부문장입니다. 이 밖에 김진일 전 사장과 김영상 포스코 대우 사장, 최정우 포스코 컴텍 사장도 포함됐습니다. 사회이사로 구성된 CEO 후보 추천위원회는 자격심사와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 한 사람을 가릴 예정입니다. 최종 후보자는 이사회를 거쳐 확정되고 다음 달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포스코 회장에 선임될 예정입니다.
후보들이 모두 포스코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일단 낙하산 논란은 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권오준 전 회장과 가까운 인사들이라 전임 회장의 막후 영향력 행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외풍 논란, 밀실 추천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선 보다 투명한 최고 경영자 선출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가 격리 수용된 불법 이민자의 자녀를 만났습니다. 멜라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해왔는데 공교롭게도 외투엔 나는 상관없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무관용의 이민 정책을 반대한다는 건지 그냥 부주의하게 입은 건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불법 이민자 가족을 격리 수용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며 미국 아이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의회를 찾은 아이들은 격리 수용된 자녀를 상징하는 얇은 절연 담요를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리 수용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반대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멜라니아는 앞서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이번엔 격리 수용된 아이들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남편의 정책에 반대하는 소신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멜라니아가 입은 재킷에 새겨진 나는 정말 상관없다, 당신은 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재킷의 이 문구가 트럼프 행정부의 속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격리 수용은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어 적절치 않은 의상 선택이란 분석입니다. 멜라니아는 지난해 허리케인 피해 현장에 높은 굽에 구두를 신고 가 구설수에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의 옷에 쓰인 문구는 가짜 뉴스를 쏟아내는 언론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란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가 딸을 낳았습니다. 전직 총리는 총리가 아이를 낳은 건 그 자체로 굉장한 성명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일을 하면서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빠도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아던 총리는 어제 오후 몸무게 3.31kg의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37살의 나이로 총리 임기 중 아기를 낳은 건 뉴질랜드 역사상 처음입니다. 또 6주간의 출산 휴가에 들어가는 첫 지도자도 됐습니다. 아던 총리는 출산 직후 우리는 부모가 됐을 때 느끼는 모든 기쁨을 맛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 hope she copes well. I think she will. She's a very strong person. To have gone 9 months and cope with the job and being pregnant. 올해 1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임신 사실을 알린 그는 예정일보다 나흘 늦은 출산으로 집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헬렌 클라크 전 총리는 아덴 총리 부부는 엄마도 최고의 일을 하면서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빠도 집에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현대 사회의 가정 이야기라고 반겼습니다. 아던 총리의 배우자는 방송인 출신으로 육아는 당분간 아빠가 맡기로 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통이 오기 직전까지 총리직을 수행했고 앞으로 6주 동안은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대행하게 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부산 중구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17층 높이에 있던 외벽 공사용 작업대에 연결고리가 끊어져 노동자 1명이 추락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가 난 지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건물 안전 책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020년 도쿄 여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참가를 약속했다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정치적 긴장관계를 넘어 전 세계가 올림픽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전 방식에 대해선 북한에 따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한국의 화학공업 원료 스티렌에 대해 최종 덤핑 판정을 내리고 최대 55.7%의 관세를 내일부터 매기기로 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이어지자 중국 에너지투자공사가 미국에 837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려던 계획도 보류될 수 있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전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8살 때 그린 걸로 추정되는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그린 정사각형의 유약 타일로
이탈리아 지역 귀족의 후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작품에 있는 서명과 제작 연도로 보이는 1471이라는 숫자의 필적을 통해 다빈치 작품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망명은 살아있다입니다. 어떤 망령입니까? 네,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한 말이었는데요. 친박 망령이 살아난 것 같다고 비판했는데 해당 발언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시 친박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밤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이 친박의 이 망령. 예, 밤잠까지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자, 이게 어제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이른바 친박과 비박 간의 경론, 이 이야기 두고 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대행은 주로 친박 의원들로부터 이 사퇴 압박을 강하게 받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김 대행이 공개적으로 반격을 한 셈입니다. 예. 이 김 대행은 지긋지긋한 친박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말한 데 이어서 자신의 쇄신한 대로 혁신비대위 준비위도 다음 주 초에 출범을 강행하겠다고 해서 이 사퇴할 마음이 전혀 없음을 오늘 밝힌 셈입니다. 이런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친박 의원들의 반응은 당연히 좋지 않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강하게 사퇴를 압박했던 이 김진태 의원이 오늘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김성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가만히 있는 내 목을 친다고 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서 끝에 보시면 쿨하게 사퇴하라며 오늘도 이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예, 직함도 부르지 않고 김성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군요. 자, 내 목을 친다고 한 사람이 누군가, 저 부분은 이제 지난번 저희가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박성중 의원의 그 공개된 메모,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앞서 비박계 박성중 의원의 휴대폰 메모가 보시는 것처럼 공개됐었는데 이 세력화가 필요하다. 이 목을 친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박 의원은 어제 해명에 나섰었는데 이 발언이 목을 친다고 우려되는 게 이 비박이 친박의 목을 친다는 것이 아니라 친박계가 비박의 목을 칠 것이 우려되니까 이 세력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예. 친박계는 물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박계 김성태 대행은 오늘 박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에 해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메모 내용만 봐서는 그렇게 해명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분명한 거는 친박과 비박 간의 계파 갈등, 이렇게 선거 참패 이후에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의 정종섭 의원이 한 토론회에서 이른바 계파 정치를 끝내야 된다며 모두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종섭 의원이요? 네, 맞습니다. 예. 해당 발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자신은 이 친박이나 비박이 다 적용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10년 이상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정치한 사람이 많다. 스스로 판단해 자리를 비워주고 넘겨줘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친박이나 비박이 다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군요. 근데 이 정종섭 의원이야말로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대표적인 친박근혜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친박 중에서도 진박, 그러니까 진실한 친박근혜계로 불리면서 친박계로 분류됐던 의원인데요. 실제로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 의원의 유세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고만난 박근혜 대통령, 그 많은 일을 우리 대통령께서 피를 흘리며 예수가 십자가를 지듯이 그 어려운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네, 해당 발언 외에도 다른 발언을 찾아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복사기에 넣어 복사하면 나와 똑같다. 국가와 시대를 보는 철학이 완전히 일치한다. 이렇게 발언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앞서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기도 했었는데 정작 이 혼란 속에서 본인은 친박이 아니다 이렇게 거듭 부인을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윤전추의 눈물입니다. 예,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전 청와대 행정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오늘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예. 지난 2017년 1월이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입니다. 예. 당시 윤 전 행정관의 발언을 한번 보시면 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쯤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걸 봤고 오전 10시쯤 세월호 상황 보고서를 자신이 전달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예, 저 부분은 뭐 검찰 조사에서 다 드러났죠. 박 전 대통령이 처음 보고를 받은 것도 오전 10시 20분이었던 것이었고 또 나중에 최순실 씨도 청와대로 들어왔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윤 전 행정관은 당시에 헌재에서 증언하기로 당일 외부인의 출입은 없었다 이렇게 증언한 적도 있었는데요. 예. 역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윤 전 행정관 오늘 최후 진술 발언도 한번 가져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당시 제 위치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울먹이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예. 윤 전 행정관은 이 헬스 트레이너 출신으로서 지난 2013년에 청와대 행정관이 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요. 이후 박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할로 측근이었지만 오늘 위증으로 법정에 선 겁니다. 그렇군요. 후회의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내일 오전부터 전남과 충북, 강원 동해안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강한 햇살 때문에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이 끝나고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무래도 검경 수사권 조정인 것 같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기자와 또 경찰 맡고 있는 기자 함께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